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자녀들이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빠지게 된 원인, 그 다음에 그러한 현상의 문제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출하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고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는데, 여기 또한 인문학에서,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잘못되어 있는 통념을 좀 많이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잘 노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더라, 또는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잘 놀더라. 근데 과연 어느 게 맞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잘 놀까요? 아니면 잘 노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물론 잘 노는데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잘하는데 잘 못 노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답이 뭐냐면 잘 노는 애들이 공부도 또한 잘하더라 하는 쪽으로 저는 이제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 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쾌락주의라고도 하고, 여기는 금욕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에피큐로시즘이라고 하고, 여기를 스토이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히랍 시대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토아 학파라고 하죠.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쾌락인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에서 금욕과 쾌락을 놓고 어느 쪽이 더 강조가 많이 되었냐, 대한민국이나 또는 그전 많은 교육에서 어느 쪽에 우리가 많이 통념적으로 공부를 했냐면 이쪽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정말 참 잘못된 교과서의 내용이었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아마 지금 4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 에피쿠로시즘, 즉 쾌락주의를 강조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피스트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궤변론자라고 가르쳐요. 궤변론자.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궤변론자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철학자들이었죠. 자유를 추구하는 철학자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욕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쾌락주의를 뭔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회적 가치관을 가져야, 그죠? 국가가 막 모두가 노동에 찌들려서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도 자기가 뿌듯해하고 긍정적인 인간형이라는 걸, 자부심을 가질 테니까 정부 주도의 어떤 철학은 이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공자와 맹자가 이쪽이라면 노자와 장자는 저쪽이거든요. 과연 조선의 정부는 과연 노자와 장자를 중시했습니까? 아니면 공맹사상을 중시했습니까? 당연히 노장사상보다는 이쪽에 성리학의 중심이었던 바로 공자와 맹자를 더 중시했죠. 지배 이데올로기는 항상 이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서양의 사회에서는 쾌락주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제가요,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사과가 10개가 있다 칩시다, 사과가. 근데 맛있는 사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맛없는 사과가 이렇게 10개가 쭉 순서대로 있다 칩시다. 어떻게 먹는 걸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게요. 첫째는 맛있는 사과부터 먼저 먹고 점점 맛없는 사과로 증가시켜서 맨 마지막에 맛없는 사과를 먹는다. 아니다. 처음에 맛없는 사과를 먹고 점점 나중에 맛있는 사과를 먹기 위해서 처음엔 좀 참고 맛없는 사과부터 먼저 먹는다. 과연 어느 게 더 지혜로울까요? 정답은 있는 건 압니다.
금욕주의는 비교적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요? 금욕주의는 당연히 맛없는 사과부터 먼저 먹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사과를 나중에 먹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반대로 쾌락주의는 아무래도 뭐 맛있는 사과부터 먼저 먹고 맛없는 사과를 나중에 먹겠죠. 근데 지금 아마 여기 50대, 60대, 40대 세대들은 대부분 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금욕주의적 방법을 지도하실 겁니다. 네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지금 좀 참아라 이렇게. 물론 그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이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사실은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원리 중에, 우리의 삶 중에 과거와 미래는 과연 뭡니까? 실제일까요? 환상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가 보면 정말 어이없게 운동장이 좁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교가 그렇게 멋있고 내 머릿속에 아름다운 것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환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첫사랑은 환상 속에 내 마음 속에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실제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소설로 한 게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 중지할게요. 어쨌든. 그리고 미래도 사실은 환상이거든요. 저는요, 현재를 즐겨라라는 그 까르페 디엠이라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그 말이 정말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현재를 늘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은 인생이 늘 행복하죠. 근데 막 참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고통스럽게 참고 했더니 마지막에 죽을 때야 드디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혹시 이런 얘기 하십니까? 말기 암 환자들을 도와주는 호스피스들을 동원해서 말기 암 환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라 했대요. 써보라 했대요. 과연 어느 쪽이 많았을까요?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인내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참을 걸, 고통스럽게 살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걸, 이걸까요? 아니면 그때 내가 좀 더 재밌게 살 걸, 그때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해볼 걸, 그때 내가 아름다운 여인한테 사랑을 고백해 볼 걸, 등등등등. 쉽게 말하면 더 쾌락을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쾌락주의가 잘못 부정적으로만 치부되다 보니까 이쪽이 너무 비대해진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도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쾌락주의가 이제 그 다음에 발전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쾌락의 발전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선 내가 쾌락을 즐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정말 내 생활의 즐거움을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놈을 괴롭혀서 내가 쾌락을 찾는 방법이 있죠.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간혹 이런 걸 강의 수강생들한테 네가 뭐가 모든 법, 제도, 관습, 그 다음에 사회적 규범 이걸로부터 너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면제시켜줄 테니까 어떠한 네가 잘못을 해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해줄 테니까 네가 쾌락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니? 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는요 지금 자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애도 있어요.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쾌락이 없으면 아니 잠자는 게 무슨 법에 저촉되는 행위예요? 잠잔다고 수갑 채워갑니까? 당연히 뭐 은행에 가서 총을 갈기고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거나 그죠? 아니면 뭐 내가 그동안 나를 욕했던 어떤 놈을 찾아가서 아주 그냥 막 뺨때기를 마구 폭력을 가하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쾌락을 증진시킨 방법이죠. 그런데 그 쾌락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벤담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합니다. 흔히 쾌락주의가 공리주의가 이어진다고 달달달 외우는데 정말 외우지 않고 토론을 한 1분만 해도 이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즉 내가 즐기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쾌락의 양을 증가시키되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전체가 제로섬이 되기 때문에 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쾌락의 양이 증가되지 않죠. 근데 내가 즐기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범주에서 즐기면 나도 즐기고 얘도 즐기면 우리의 사회적 쾌락의 양적 증가가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즉
즐기되 타인을 괴롭히는 쾌락을 중지해라.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도록 하라. 이게 바로 벤담이 말한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자, 오늘은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이제 밀이라는 사람입니다. 밀. 밀은 뭐냐면 얘는 양적 증가를 얘기했지만 얘는 질적 증가를 얘기합니다. 질. 쾌락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자, 벤담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내 쾌락을 위해서 그냥 먹는 거나 꾸역꾸역 먹고 하루 종일 들어 누워서 빈둥빈둥 거리는 거, 이게 쾌락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만 안 끼치고 내가 하루 종일 그냥 돼지처럼 즐기는 것이 재밌는 거니까 그렇게 살면 되지요? 라고 이제 공리주의적 이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리 이제 그거는 아니다. 질이 낮은 쾌락이 있고 질 높은 쾌락이 있다. 그래서 질 낮은 쾌락으로부터 질이 높은 쾌락으로 가거라. 자, 정리되십니까? 그러면 결국 서양에서는 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아주 그냥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이쪽에 많이 취한 사람들이 이 금욕주의의 어떤 요소를 더 이제 제대로 이제 이 비판을 하기 위해서 양적 증가를 이룬 공리주의로 가기도 했지만 밀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를 시도한 쾌락을 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사회는 뭐가 문제냐면 한국의 쾌락은 지금 이러한 쾌락주의를 그동안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부정적으로 몰아쳤죠. 그래서 궤변노예라고 그러고 막 쾌락주의를 부정적으로 몰아놓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금욕주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요, 지금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이 초중고 12년 동안 개근상 탄 사람들이 되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어이없는 일이에요. 몸이 아픈데도 학교를 가서 끙끙거리면서 하루 종일 불쾌하게 앉았던 게 과연 그게 뭐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쪽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쾌락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주 문제가 있는 방향. 잘 보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쾌락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변증적 사고인데요. 금욕주의가 강해서 무언가 탄탄한 구조를 갖추면 갖출수록 이 쾌락이 제대로 발전하고 쾌락주의 때문에 금욕주의인 성실과 근면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는 이 상생적 관계의 갈등을 전혀 하지 않고 이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왜곡되게 발전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쾌락이 아주 질 낮은 쾌락, 이상한 쾌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실제 나의 쾌락이 아닌 환상적 세계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은 SF 영화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아바타나 이런 영화들을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물론 현실이 괴로우니까 그걸 즐기는 것들을 제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건 환상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실제의 나의 삶과 무관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와 환상은 실제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인간은 환상적인 세계를 추구하게 된다는 게 지난번 내 강의의 주제였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쾌락보다도 환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죠?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 그 막 즐기는 거, 이런, 그지? 그 다음에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춤추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기는 그런 환상적인 요소. 실제 내가 내 삶에서 사실주의적인 어떤 요소와 결합된 예술의 세계를 그 아주 그냥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고 환상적인 어떤 거. 그 다음에 내가 즐기지 못하고 영웅이 즐기는 걸 바라볼 뿐이죠. 아이돌 스타가 즐기는 거, 또는 대중, 스포츠 스타가 즐기는 거. 내가 1박 2일을 떠나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1박 2일을 떠나는 걸 지켜보면서 내가 그냥 쾌락을 즐기는, 저질 쾌락만 즐기는 거예요. 또, 내가 무한도전을 하는 그런 어떤, 절벽, 전국에 있는 절벽을 다, 자해를 탄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한도전하는 걸 내가 지켜만 보는 대체 쾌락이죠. 그 다음에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중문화의 저질 쾌락에만 탐닉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오로지 공허함만 있습니다. 자, 관전 스포츠, 대체 오락,
이런 것들은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허해요. 자, 우리 보세요. 일요일 저녁 때 개그 콘서트라는 그 개그 프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마지막 그 엔딩 음악 있죠. 그거를 듣는 그때 기분. 그 다음에 올림픽이 끝났을 때 폐막식 날 듣는 그 느낌. 그 폐막식에 보는 느낌. 그 다음 세 번째, 월드컵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 시합이 다 끝났을 때,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허함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약 어떤 드라마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와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요즘 뭐죠? 뭐 이상한 드라마 하나가 대단히 난리를 치는데 태양의 뭔가 그 어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전 국민이. 저는 뭐 드라마를 워낙 안 보니까. 근데 그거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허해 할걸요. 이게 바로 이쪽 내가 즐기지 못하는 쾌락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산악자전거를 끌고 산에 가서 정말 내 훈련을 해가지고, 자, 아까 보세요. 여기에 제가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질이 높은 쾌락과 저질의 쾌락의 차이점이 뭐냐? 아까 대중문화는 저질의 쾌락이라고 했죠? 그 둘의 차이점은 물론 다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영속한다, 보편적이다. 이거는 질 높은 쾌락이고, 질 낮은 쾌락들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 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즉, 질 높은 쾌락은 내가 훈련을 통해서 수준 높게 내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질 낮은 쾌락은 훈련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어떤 쾌락을 즐길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음악을 예를 들게요. 그 헬멧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뭐 삐뽀뽀 하는 애들 그 가수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 그걸 보면서 뭐 저런 것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볼 때 과연 내가 즐길 때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디스플린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모차르트 교향곡을 우리가 들으려면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좁니다. 감동이 없어요. 영혼을 울리는, 그래서 영혼의 교감을 느끼고 그로부터 내 도덕적 어떤 성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 높은 음악을 이해하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대입법이 뭔지도 알고 화성법이 뭔지도 알고 서곡에서 연주되었던 주제 음악이 과연 1악장과 2악장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 영혼의 교감의 질이 더 향상되겠죠. 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키장에 가서 전혀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뭐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스키에 매달려서 그냥 속도를 막 내고 그냥 즐겼어요. 엔조이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만 스키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스키를 처음부터 열심히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보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패럴렐 슈턴 되는 것까지 아주 그냥 정확한 자세를 아주 차분하게 디스플린을 열심히 해서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면 나이 70, 80이 되어서도 극강성면에 가서 저 캐나다 같은 데 가서 휘슬러 같은 데 가서 막 활강을 멋있게 하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질 높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다 이제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거는 초중고 학생들만 아니고 기성세대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강의예요. 즉 즐길 줄 모르는 우리의 문화. 그죠? 그래서 너무 정부 주도의 금욕주의만 강조되어서 이런 저질의 어떤 수준 낮은 이 공허한 쾌락에만 탐닉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 미친듯이 술 마시는 나라잖아요. 웃기는 얘기로 어떤 여행객이 미국에 가서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둘이서 뭐 그 양주가 싸니까 자니 위스키를 그 양주를 한 병 시켜가지고 막 원샷 마셨더니 그 사람들이 웬 동양인이 와서 자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대잖아요. 술을 그렇게 급하게 먹는 그런 음주의 문화의 어떤 향락 문화라든지 청소년들이 그냥 마냥 이런 어떤 인터넷 게임이나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 이런 문화는 우리가 지금 이런 쾌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둘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둘의 관계는 정말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축소되고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축소되냐?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아주 갈등이 한쪽을 막 강조한다고 해서 이쪽이 줄고 엉망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수준 낮은 단계거든요. 수준 높은 단계에서는
현실 원칙이 강하면 강할수록 쾌락 원칙이 더 증가됩니다. 그리고 그 쾌락 원칙이 잘 적용돼야 돼야만 현실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험 기간 때 오락을 하는 거하고 방학하는 첫날 오락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재밌을까요? 당연히 시험 기간 때가 훨씬 재밌습니다. 고3 때 잠시 나가서 막 선생님을 속이고 도망 나가서 노는 거랑 대학교 들어가서 노는 거랑은 사실은 고등학교가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 쾌락의 어떤 질의 증가에 의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쾌락을 즐기면 금욕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걸 잘한다고 해서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서로 수준 높은 단계에서는 서로 상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우리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적용하고 또는 우리 성인들한테 적용한다면 잘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하다가 나 아빠 나 이번에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우리 반 애들 몇 명이서 축구 시합 하기로 했어.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질 높은 쾌락을 즐기는 것은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할게요. 한쪽으로는 스포츠입니다. 한쪽으로 이게 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익스퍼트한, 즉 전문적인 운동을 디스플린, 즉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어릴 적부터 쭉 지켜와서 나중에 30대, 40대에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줘라. 그 다음 반대쪽에는 정적인 취미생활인데요. 그 정적인 취미생활은 뭐 음악 감상도 좋지만 더 적극적으로 악기를 하나 달아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MIT 공대에 가서 공부를 미치도록 할 때 MIT 공대의 지하에 있는 대강당에 있는 그 그랜드 피아노를 매일 치물어서 정말 자기는 이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의 상생적 관계를 잘 해결했다는 그 얘기는 아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대학들은 신입생을 뽑을 때 두 가지를 봅니다. 네가 익스퍼트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게 있냐? 반대로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정적인 취미생활, 악기를 한두 개 좀 다룰 수 있냐? 아는 걸 이제 통과가 돼야 그런 학생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이 원리에 의해서 선발의 조건으로 넣기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 또는 아버님들이 본인의 생활 또 이걸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공부만 막 하다가 이런 저질 쾌락에 탐닉하는 그런 어떤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해내려면 아주 수준 높은 취미생활 한두 개는 꼭 갖도록 마련해 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 잘 놀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한 삶을 이룹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결국은 그런 이 동적인 정적인 취미생활이 골고루 잘 조화로운 학생들이 대부분 명문대를 많이 진학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잘 노는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서양의 중요한 이 큰 사상인 쾌락주의와 갈등관계의 어떤 금욕주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수준 낮은 스마트폰에 몰입을 한다든지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런 철학과 더불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